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정당 개혁 같이 공부해 볼까 두 번째 과정 이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를 공부를 해오면서 사실 저는 항상 이게 계속 저는 미뤄왔던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또 공부를 하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좀 더 많이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다시 그래서 의견을 더 나눠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본다면 27%에서 70%로 바뀐 것. 이게 바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제 명제, 의견에 대한 이제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의 이제 의견 변화인데요. 이제 이번 연도 5월 월에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이제 18세 이상의 남녀 500인을 선정하여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학습하고 전문가와의 발제를 듣고 또 토론하고 또 질문을 한 후에 선거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퍼센테이지가 처음에는 27% 였는데요. 이제 그 공론화 과정 학습을 하고 여러 측면의 장단을 비교해 본 결과에는 70% 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자면 이제 이 공론화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고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계속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서 우리의 우리를 대의하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떤 원칙 그 가치를 보장해야 하느냐 했을 때 선거의 3대 원칙 중에 한 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했을 때 이제 책임성, 대표성, 참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이 사람의 행동과 이제 이 대표가 활동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선거로서 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그거 바로 책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성이라 하면은 이제 음 어 그 대의제에서 그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 시민을 대의하고 닮은 의원 구성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각계각층의 다른 성질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느냐의 측면에서도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참여성인데 이게 제가 잘못 가져왔네. 참여성이 아니라 선거에서는 이제 비례성이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근데 비례성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음 선거의 결과가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 그리고 지지율에 기반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최종적으로 선출직이 뽑혔느냐의 문제는 이제 비례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이제 선거의 중요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는 이렇게 5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전문가들이 구성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씩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했을 때 이제 총 이게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느냐, 지금 현행에서 변화를 시도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 비율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이제 비례대표 선출을 전국 단위로 해야 하느냐, 권역 단위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서 질문이 들어갔고 이제 하나하나
그냥 다시 짚어보자면 다시 첫 번째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왜 그래야 할까요?" 한다면 이제 저는 전 대통령이셨죠.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이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정치 개혁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변화를 해서 합의를 한다면 그 내각 구성에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 구성의 절반을 내어 줄 정도로 그 권력을 다 이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치 발전의 선거제도 정치제도 그러니까 결국 그 선거를 바꾸는 핵심인 정치 개혁,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한 정치 자체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론화위원회 이제 영상에도 나오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역주의가 팽배해서 지역별로 아주 큰 정당 지지도의 차이가 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현재에 있어서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표의 비율이 49%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이제 내가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을 했던 것 내 표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음 경상도 쪽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지지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표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당선시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표의 문제랑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정치 그리고 지금의 정치에서 미래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똑같은 말로 뭐 귀결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사이익의 정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군가는 적대적 공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군가는 적대적 상호 의존의 정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당과 이제 정치 세력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이제 뭐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이익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 그러니까 같이 함께 공생을 하면서도 발전적이지 않고 서로를 비방하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지금의 상황,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지금 일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선거제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바람이 계속 불어왔지만 요즘 다시 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꿀까 말까.'의 논의는 우선은 좀 '바꿔야 한다.'는 이제 어떠한 판단과 지향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질문이 될 텐데요. 이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되는데 이제 선거를 치르는 그 공간적 기준이 되는 선거구에 있을 때 거기서 단 한 명의 정치인만 뽑을 때가 바로 소선거구제고 이제 두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정치인 대표자를 뽑을 때는 중선거구제, 네 명이 초과하는 이제 다섯 명부터 이제 더 많은 수를 뽑았을 때는 대선거구제 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함께 말을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는 이제 지역구별로 한 명의 의원을 뽑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원래 이렇게 해 오다가 그 유신 정권 아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잠깐 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때 당시에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명 이상을 뽑고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민주화가 공고하게 정착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그거는 굉장히 여당 위주의 서 기본적으로 뭐 한 명은 이제 여당을 먹고 가는 그래서 굉장히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던 패단을 가지고 있도록 작용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선거제가 개편이 돼서 그 뒤로는 소선거구제를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다시 중대선거구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한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였고, 이제 정치 여건 자체가 이제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태를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정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 명 이긴 사람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든 걸 가져가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선거 구조를 취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이제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이 있었죠. 그중에 책임성은 뚜렷한 편입니다. 한 명이니까 그 한 명에 대한 책임,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한 명의 탓으로 할 수 있고, 그 한 명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에는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 40%의 지지를 받았는데 2 등이 뭐 30 몇 퍼센트의, 뭐 35%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면, 사실 표수나 퍼센트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표가 다 사표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지한 게 아닌데 비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성이 좀 이렇게 취약하기도 하고, 대표성 측면에서도 이제 승자 독식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있다 보니까 이거의 특성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되어서 적대적인 정치 문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적대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정치 전략으로 취하다 보니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를 남용하는 정치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1 등만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또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 체계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계속 깃발만 꽂으면 소위 당선된다는 그 지역들의 이제 갈려버린 문화를 형성하고 그걸 계속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래도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고,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이제 중대 선거구제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소선구제와는 반대로 이제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가 더 사표가 줄어들어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선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짐에 따라서 소수 정당의 진입이 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해서 요즘 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다당제, 더 다양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제 근거로서 작용해서 어 거대 양당뿐만이 아니라 그 1 등 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다양한 경쟁력 있는, 혹은 이제 다양한 가치 지향점이 있는 집단이나 정당에서 이제 득표를 함으로써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한 배경으로 이제 뭐 다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의 또한 쪼끔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완전히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단점으로는 이제 선거구가 커지고 선거의 그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선거 비용이 조금 증가를 하게 되고요. 어 어 어 여러 명 중에 여러 명을 뽑는 거다 보니까 딱 한 명만 어 그 그 당에서 이제 대표로 하는 한 명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복수의 이제 출마자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뭐 청년이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명한 사람 위주의 인물전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이 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꽤나 쪼끔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된 양당제, 그리고 좀 다당제 쪽으로의 지향점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선거구제인데, 이 실질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고, 이게 도입되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공고한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 이제 또 핵심적으로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재 완화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은 비례대표제 안에서 병립형 비례대표를 제를 택할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할 것인가로 나눠주는데 이제 병립형이라 함은 지금 총 3 석이 있는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총 253 석입니다. 그래서 이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립 양립해서 똑같이 그냥 보장을 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서 그 253 석을 제외한 47석 안에서 그 비례대표의 득표율에 따라서 그래서 뭐 10%를 받았으면 47 석의 10%인 4.7 석을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가져가는 게 비례대표 그 병립형이고 연동형은 이걸 전체 300 석에서 전체에서 이제 정당으로 득표한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지역구가 채워 주고 거기에서 이제 차지 않은 부분을 비례대표로 다 채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연동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거대 양당, 거대당에게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비례대표 선출을 그럼 만약에 한다면 전국 단위로 판단해서 비례대표의 순번대로 줄 것인가 혹은 권역 단위로 할 것인가가 나눠지는데 이제 권역별로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아닙니다. 그 국회의장 했던 그 김진표 당시 의장이 제시했던 것은 권역별 총 6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그 권역별로 이제 비례대표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이제 나누는 게 권역별이고요. 전국 단위로 이제 통으로 봐서 전국 단위로 이제 비례 정당의 득표율도 전국 단위로 보고 그것을 이제 정당 명부로 통으로 이제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서 자리를 배석한 주는 것이 전국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인데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권과 이제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이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이제 여론에서 이런 국회의원들 다 줄여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이어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이제 더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경우에는 이제 그 논리가 쓸모가 없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인다고 하지만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권력이 그 더 줄어든 적은 숫자에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국회의원과 접촉하거나 만나기 더 어려워지고 소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더 이제 권력 측면에서 그게 고이고 썩을 수 있다는 측면을 이제 더 이야기를 해 줘서 증대하지는 않을지언정 이제 유지하는 비율이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걸로 처음에는 감축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이제 "더 늘리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더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5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리고 핵심적인 이러한 층위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배경하에서 이제 고민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탄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을 걸고 호소를 하면서 꼭 선거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만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위성정당을 막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래서 준연동형 이제 완 100% 연동이 아니라 이제 현행은 50% 연동을 해서 비례대표를 연동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2020년 저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생겨 버렸는데 그것을 막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한다. 그렇게 그래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고 그다음은 이제 병리평 근데 이제 이 지금 선거제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위성 그전에 이제 위성정당이 나오게끔 만든 선거제 개편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선거제 개혁이 나오다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거대당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병립형으로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가장 안 좋은 계약이다라고 이제 이탄 의원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은 이제 차라리 지금 현행 제도인 위선 정당이 가능할지언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해서 이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나눠 줘서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배경하에 이제 최병천 소장님이라고 이제 윤병기 기자님이 올려주셨을 텐데 어 위성정당을 맡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권역별 병립형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 왜냐하면 이제 이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이제 최병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정치 역학을 고려하셔서 이 선거제 개혁 자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정치적 역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권역별 병립형이 낮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 선거제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 국민의힘은 그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 이제 좀 다른 당들이 연합해서 바꿨던 제도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위성정당을 혹시 민주당만 만들지 않을 경우 너무 뻔하게 이제 다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주는 국민의힘의 과반이 되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의석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소수 정당에게 이제 의석을 줘서 보다 이제 좀 다양성이 확보되는 연합 정치의 이제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게 이제 이탄희 의원의 주장인데, 음, 그, 그것을 이제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다당제 즉 이제 소수 정당의 의석이 조금 더 가서 그 거대 당인 민주당이 조금 더 줄어들고 다른 소수 정당의 의석이 늘어나서 조금 더 다당제적인 성격을 띠고 이제 좀 더 다양한 원구성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제 좋은 정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당제 예시를 들 때 이제 남미 쪽에 있는 다당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쪽의 이야기 그 국가들이 남미형 국가들이 있는데 어 이제 지금 정치에서는 정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다당제가 보장이 된다 하고 하 다당제가 보장이 된다고 그것이 곧 정치 수준의 뭐야 상승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이제 뭐 정치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을 해서 오히려 이제 다당제 구조로 가지는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호남에서는 보수당이 이제 뽑히기가 어려웠던 구조 그리고 이제 뭐 TK라 불리는 이제 대구 경북 부울경 해서 그쪽 이제 경상도권에서 이제 진보당이 득표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현재 구조에서 연동형을 포기하고 이제 병립형으로 가되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특성과 다른 이제 선출직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구조만 일단 만들더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해 봤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